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비백년간 태평성대를 누린 나라. 수도를 둘러싼 성벽은 튼튼했고 백성들은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단 20일 만에 수도를 빼앗겼습니다. 20일,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는 시간보다도 짧은 시간에 수도가 함락됐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왜군이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임금 선조는 궁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왕이 도망가는 것을 본 백성들은 안복궁에 불을 질렀습니다. 자기 나라 궁궐을 자기 손으로. 이 충격적인 역사 앞에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싸웠습니다. 그리고 7년간의 전쟁이 끝난 뒤 홀로 방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참으며 예기징이 비후한 내가 이것을 징계하여 훗날의 환난을 경계하리라. 그가 쓴 책의 이름은 징비록 대한민국 국보 제132호, 그리고 그의 이름은 유성룡.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430년 전 유성룡이 피눈물로 남긴 경고, 우리는 과연 그 경고를 들었을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 지금 이 순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얻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답은 아마 여러분이 예상한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1591년 임진왜란이 터지기 딱 1년 전입니다. 조선 조정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본이 쳐들어올 것이다.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200년간 평화가 이어졌는데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 유성룡은 첫 번째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일찌감치 일본의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조선에 도발적인 서신을 보내온 것. 스시마 사신이 조선 군사들의 창을 보고 참 짧군요 하며 비웃은 것. 유성룡은 이 모든 신호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조정에 끊임없이 요청했습니다. 성벽을 보강해야 합니다. 군사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화포를 더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가장 중요한 일, 당시 전라좌수사로 임명되기 전 정읍현감이라는 지방 말단 건직에 있던 한 장군을 천거했습니다. 그 장군의 이름이 이순신입니다. 유성룡이 이순신을 천거할 때 조정에서는 반대가 빗발쳤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하급 관리입니다. 한 번에 그렇게 높은 자리를 줄 수 없습니다. 원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성룡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세계 이황의 수제자답게 그는 원칙보다 현실을 보았습니다. 결국 이순신은 전라좌수사가 됩니다. 그리고 1년 뒤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이순신은 한산도에서 왜군 60여 척을 격파했습니다. 부산 해전에서는 100여 척을 무찔렀습니다.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만약 유성룡이 이순신을 청거하지 않았다면 조선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성룡이 경고를 외친 1년 동안 조정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592년 4월 13일 새벽, 부산 앞바다에 700척의 배가 나타났습니다. 조선의 병사들은 경악했습니다. 이미 준비된 왜군은 조총이라는 신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조선 군사들은 활과 창으로 맞섰습니다. 유성룡의 징기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스시마 사신이 조선 군사들의 창을 보며 비웃었던 그 장면, 그 비웃음이 현실이 된 겁니다. 부산 진성이 무너졌습니다. 동래성이 무너졌습니다. 충주 방화선도 무너졌습니다. 단 20일 수도 한양이 함락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임금 선조가 의주로 도망가는 게 백성들이 임금의 행렬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가는 것이냐? 조선의 백성들은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 참혹한 광경을 유성룡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도망가는 임금을 호위하면서 동시에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했습니다. 여무정이자 도체찰사, 전쟁의 최고 책임자. 그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적군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군량이 없었습니다. 병사가 없었습니다. 무기가 없었습니다. 유성룡은 극단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나라가 망하면 노비가 다 무슨 소용이냐. 노비들을 해방시켜 군대에 편입시키는 것. 조선 500년 신분제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발상이었습니다. 훈련도감이라는 직업군인 제도를 창설하고 왜군 포로를 포섭해 조총 제조법을 익혔습니다. 명나라에서 신형대포 제조법도 배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7년, 1598년 마침내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유성룡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탄핵을 당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적과 강화를 논의했다. 북인들의 모함이었습니다. 7년 동안 나라를 구한 사람이 전쟁이 끝나자 쫓겨났습니다. 그가 고향 안동으로 내려가는 날,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붓을 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써내려간 책이 징비록입니다. 유성룡은 징비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쟁의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것, 신호를 무시한 것, 인재를 제때 쓰지 못한 것, 그리고 미래를 위한 처방전을 제시했습니다. 직업 군인 제도를 유지할 것, 화기를 개발할 것, 현실적인 외교를 펼칠 것. 징비록은 단순한 해고록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재건의 설계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읽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읽었지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조선의 위정자들은 예전처럼 당파 싸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념 논쟁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실보다 명분을 택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쇠퇴하고 청나라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국제 질서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선미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오랑캐에게 머리를 숙일 수 없다. 역사학자 윤명철 교수는 이렇게 폄했습니다. 예측과 예방이 가능했지만 저항 없이 항복한 치욕스러운 패배. 그리고 1636년 임진왜란이 끝난 지 불과 38년 뒤 청나라 10만 대군이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경자호란입니다. 천군의 기병대는 정광석화처럼 남아있습니다. 임진왜란 때와 똑같이 봉화체계는 고장났습니다. 천군은 단 일주일 만에 서울 근교에 도달했습니다. 임금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도망쳤습니다. 45일간의 항전. 그러나 끝내 항복했습니다. 삼전도의 굴욕. 임금이 청황제 앞에 이마를 땅에 박으며 절을 올렸습니다. 3번 무릎을 꿇고 9번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50만 명의 조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참혹한 장면을 목격하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유성룡이 남긴 경고를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 그 경고는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1712년 조선 통신사 일행이 일본 오사카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도심을 걷다가 어느 서점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서점 앞에 조선어로 쓰인 책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징비록이었습니다. 통신사들은 경악했습니다. 조선이 내전을 거르고 피눈물로 쓴 반성의 기록이 일본의 서점에서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조선보다 훨씬 더 열심히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명지대 한명기 교수는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징비록은 근세 일본인들에게 임진왜란을 알려주는 주요한 사료로 인식되어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일본은 왜 징비록을 연구했을까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 손자가 말한 병법의 핵심입니다. 일본은 조선의 실패를 분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이길 수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조선의 반성 기록을 자신들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1910년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아이러니를 지적합니다. 조선이 자신의 실패를 반성하기 위해 쓴 기록이 결국 조선을 다시 침략하는데 연구자료가 된 것입니다. 징비록을 쓴 유성룡은 이 사실을 알까요? 그가 1607년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볼만한 것은 없으나 모두 당시의 사적이라 버릴 수가 없었다. 겸손한 말이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징비록은 지금 대한민국 국보 제13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UC 버커클리 동아시아 연구소에서 영문으로 번역 출판됐습니다. 제목은 The Book of Corrections. 잘못을 고치는 책. 그 책을 쓴 사람의 정신은 과연 지금 우리 안에 살아있을까요? 역사는 스스로 반성하는 자에게만 2번째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같은 비극을 2번, 3번 선물합니다. 이것이 징비의 뜻입니다. 징계하여 훗날의 환난을 경계한다. 430년이 지났습니다. 유성룡이 붓을 들었던 그 안동의 방에서 그의 목소리는 아직도 들립니다. 나는 경고했다. 나는 준비하려 했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기록으로 남긴다. 제발 다음 세대는 듣기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고는 항상 먼저 옵니다. 재앙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지금 당장 편하기 때문에. 유성룡이 살았던 조선도 그랬습니다. 200년 년의 평화가 경계심을 주었습니다. 풍요로움이 위기의식을 앗아갔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상화 편향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과거에 아무 일이 없었으면 미래에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합니다. 평화는 준비하는 자에게만 허락됩니다.
유성룡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순신을 발탁한 것도, 훈련도감을 만든 것도 징비록을 쓴 것도 모두 같은 이유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당한다. 자, 이제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경고가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균열일 수도 있습니다. 재정 상황에서의 적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작은 유성룡입니다. 경고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면합니다. 오늘 딱 하나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그 경고, 오늘 처음으로 직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430년 전 유성룡이 피눈물로 우리에게 남긴 가장 진짜 메시지입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 지금 당신 삶에서 무시하고 있는 경고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가 주변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로 공유도 좋습니다. 유성룡의 목소리가 여러분을 통해 다시 살아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